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 이 군뱅이 새끼들아. 거기가 군대야 아니면 노인정이야? 하사 나부랭이 하나를 못 이겨서 헉헉거리고 자빠졌어. 니들이 그러고도 장교고 부사관이야? 사타구니에 달린 거 그냥 떼버려. 확성기를 찍고 나오는 굉음이 파주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3km 뜀걸음 코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단내를 풍기는 남군들의 거친 호흡 소리 사이로 독사 같은 고함이 파고들었다. 단상 위 팔짱을 낀 채 이마에 굵은 핏대를 세우고 있는 남자는 대대장 조형수 중령이었다. 그의 눈은 결승선을 향해 죽기 살기로 뛰어오는 병사들이 아닌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 호흡을 고르고 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안소희 하사가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카락 끝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전투복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남성 군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특급 전사 기준인 12분 30초를 가볍게 넘긴 11분대 주파. 웬만한 남성 특수부대원 뺨치는 기록이었다. 안소희는 무릎에 손을 짚고 헐떡이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전방을 주시하며 가볍게 제자리 걸음으로 근육을 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조형수의 비틀린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작전장교. 저거 기록 뭐야? 계측기 고장난 거 아니야? 조형수가 옆에 서 있던 작전장교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툭 찼다. 작전장교는 움찔하며 스톱워치를 내밀었다.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11분 45초. 대대 신기록입니다. 이런 멍청한 새끼. 분위기 파악 안 돼. 누가 기록 좋은 거 모르냐? 내 말은 왜 여군 하사 따위가 내 엘리트 장교들보다 빠르냐는 거야. 니들이 평소에 기압이 빠져 있으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조형수는 괜한 스톱워치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자신의 부하들이, 특히 자신이 아끼는 육사 출신 중대장들이 고졸 출신 여군 부사관에게 밀리는 그림이 보기 싫은 것이다. 그것은 곧 자신의 지휘 능력에 흠집이 나는 것이라 여겼다. 안소희가 숨을 고르고 단상 앞으로 다가왔다. 규정대로라면 대대장의 치아가 있어야 할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전진. 하사 안소희 3km 뜀걸음 완주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그 속에 감춰진 단단한 눈빛. 군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지만 조형수는 그 완벽함이 역겨웠다. 그는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며 안소희를 내려다보았다. 안하사. 너 약 먹냐?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쏠렸다. 하지만 안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니면 뭐 여자가 되기를 포기했나? 독하게 굴어서 관심 좀 받아보려고 발악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 네가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 밑에 애들 사기 떨어지는 거 몰라. 눈치가 없어, 눈치가. 조형수는 혀를 차며 손에 쥐고 있던 지휘봉으로 안소희의 어깨를 툭툭 쳤다. 격려가 아닌 명백한 조롱이자 불쾌한 신체 접촉이었다. 군인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대대장님께서 강조하신 전투형 부대 육성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안소희의 대답은 교과서처럼 정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뼈가 조형수의 폐부를 찔렀다. 말대꾸라고 할 수도 없는 정론. 조형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안소희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말은 청산유수네. 야, 안소희. 달리기 좀 잘한다고 전쟁 이기는 줄 알아. 넌 그게 문제야. 건방진 거.
하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중령 앞에서 턱을 쳐들고 눈을 똑바로 떠. 내가 네 친구야. 시정하겠습니다. 안소희는 즉시 시선을 15도 하방으로 내렸다. 하지만 굴복의 의미가 아니었다. 더러운 꼴을 더 보지 않겠다는 무언의 거부였다. 조형수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서 미묘한 무시를 감지했다.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는 듯한 저 당당함. 열등감이 뱀처럼 조형수의 목을 감아왔다. 다들 들어. 오늘 안소희 빼고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20바퀴 더 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여자나 못 이기는 놈들이 무슨 수색대원이야. 그리고 안하사, 너는 칭찬받을 생각 마. 내가 분위기 다 망친 거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꺼져. 안소희가 뒤로 돌아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조형수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억울하게 얼차려를 받게 된 남군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안소희의 등 뒤로 꽂히길 바랐지만 실상은 달랐다. 병사들은 군장을 매면서도 수군거렸다. 와, 안하사님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람보가 따로 없네. 대대장 또 지랄병 도졌네. 지가 뛰면 1킬로도 못 가서 퍼질 거면서. 안하사님 건드리지 마라. 저분은 진짜다. 병사들의 존경은 강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전쟁이 터지면 누구의 등을 믿고 따라야 살 수 있는지. 뱃살 나온 대대장 조형수가 아니라 강철 같은 여군 안소희였다. 대대장실로 돌아온 조형수는 전투모를 벗어 소파에 집어 던졌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속에서 치미는 열불은 꺼지지 않았다. 커피 타와. 따라 들어온 작전장교가 허둥지둥 믹스커피를 탔다. 조형수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씩씩거렸다. 야, 김대위. 너 인사과장한테 말해서 안소희 제 신상명세서 좀 다시 가져와봐. 신상명세서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부친은 일찍 돌아가셨고 모친은 자영업 하시고 집안 형편도 그저 그렇고 백도 없는 흙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년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뻣뻣해. 보통 저 정도 갈구면 와서 살려달라고 빌거나 눈물을 짜거나 아니면 전출 보내달라고 징징거리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형수가 생각하는 올바른 하사의 모습은 자신의 권위 앞에서 벌벌 떨며 아부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안소희는 달랐다. 아무리 짓밟아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더 푸르게 독을 품고 자라났다. 제가 알아서 좀 조져놓겠습니다, 대대장님. 이번 주 사격 훈련 있지 않습니까? 0점 사격장 말고 전술 사격장으로 돌려서 아주 기를 죽여놓겠습니다. 작전장교가 비굴하게 웃으며 조형수의 비위를 맞췄다. 조형수는 그제야 마음에 든다는 듯 킬킬거렸다. 그래. 뜀박질 좀 한다고 설치는데 총은 또 다르지. 바람 좀 불고 표적지 좀 안 넘어가게 조작 좀 해라. 하사가 감히 특급 전사 배지 달고 다니는 꼬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조형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멀리 연병장에서 묵묵히 병사들의 구보를 챙기고 있는 안소희의 모습이 보였다. 작고 다부진 체구. 하지만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 내가 언제까지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나 보자. 내 진급길에 방해되는 건 다 치워버릴 테니까. 조형수는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입천장이 되었지만 그 고통보다 안소희를 향한 증오가 더 뜨거웠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리고 있는 그 하사 나부랭이가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인 제3야 전군 사령관의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성격이 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 안소희는 관사 뒤편의 으슥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있었다.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보안이 필요한 통화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대신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접니다. 안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하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소혜냐? 훈련은 어떠냐? 몸은 성하고. 예, 아버지. 아니, 사령관님. 별일 없습니다. 1사단 수색대대는 명성대로 훈련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라 부르라니까 녀석 참.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다. 힘들다고 징징거릴 거면 당장 옷 벗고 나오라고 했었지. 아직 그 생각 변함없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안소희로서 서고 싶습니다. 허허, 똥고집은 누굴 닮아서. 알았다. 내 대대장이란 작자는 좀 어떠냐? 평판이 영 안 좋던데. 진급에 미쳐서 애들 굴리는 솜씨가 악질이라더구나. 아버지의 정보력은 정확했다. 3군 사령관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면 조형수의 악명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뜻이었다. 안소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군인은 상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정그렇다면 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소희야, 명심해라.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군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이 아비가 아니라 군법의 힘을 빌려라. 명심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안소희는 잠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정신 차려, 안소희. 이제 시작이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내일은 사격 훈련이었다. 대대장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다. 실력으로 짓밟아주는 것. 그것이 안소희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자 복수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 박인 굳은 살이 돌처럼 단단했다. 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녹일 듯이 이글거리는 오후 2시였다. 훈련 규정상 온도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었지만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에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야, 거기 일소대. 돌 색깔이 왜 그따위야? 흰색 페인트 칠하라고 했잖아. 줄 안 맞춰? 미적 감각이 없어, 미적 감각이. 연병장 구석 화단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대장 조형수 중령이었다. 전투복 상에 지퍼를 배꼽까지 내리고 팔자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닥달하는 그의 모습은 지휘관이라기보다 악덕 공사판 십장에 가까웠다. 병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오전 내내 산악 구보를 하고 돌아와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작업에 투입된 터였다. 그들이 하는 작업이란 게 기가 찼다. 멀쩡한 화단의 잡초를 뽑는 것도 모자라 주먹만한 자갈들을 주워와 흰색 페인트로 색칠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일 모레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대대장님, 애들 지금 탈진 직전입니다. 오전에 10km 급속 행군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일중대장 강 대위가 조심스럽게 건의했지만 조형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손에 든 부채로 파리만 쫓았다. 강 대위, 자네는 그래서 만년 대위인 거야. 사단장님이 오시는데 부대 환경 미화가 엉망이면 내 체면이 뭐가 서냐? 군인은 정신력이야, 정신력. 안 죽어, 임마.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해.
그때 저만치서 리어카에 흑포대를 가득 싣고 오는 작은 체구의 군인이 보였다. 안소의 하사였다. 그녀는 남군 2명이 달라붙어도 낑낑댈 무게의 리어카를 혼자서 거뜬히 끌고 오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흑투성이었다. 안소희는 말없이 흑포대를 화단에 부었다. 촤르르 쏟아지는 흙먼지 사이로 그녀의 단단한 팔 근육이 꿈틀거렸다. 작업을 하던 병사들이 미안한 듯 쭈뼛거렸다. 안하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맞습니다. 하사님이 왜 이런 걸 하십니까? 떠들 힘 있으면 삽질이나 해. 너희들 쉴 때까지 나도 안 쉬어. 안소희는 짧게 대꾸하고 다시 삽을 들었다. 병사들은 울컥했다. 지휘관들은 그늘 밑에서 아이스 커피를 빨며 잔소리나 해대는데 1등으로 훈련을 마친 에이스 부사관이 가장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형수가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안소희를 향해 경외심으로 빛나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속에서 알 수 없는 뒤틀림이 꿈틀거렸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안소희에게 다가갔다. 어이 안하사. 힘이 남아도나 봐. 안소희가 삽질을 멈추고 격려했다. 전진. 작업 지원 중입니다. 누가 너더러 지원하래? 부사관이 채통 없이 병사들 틈에 껴서 흑장난이나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병사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야. 간부면 간부답게 지휘를 해야지 몸으로 때우는 게 능사인 줄 알아? 조형수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다. 병사들이 안소희를 무시하기는커녕 가장 따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병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작업 진척이 느려서 돕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지금 병사들 핑계 대면서 내 지시가 과하다고 돌려 까는 거냐? 아닙니다. 다만 금일 온도 지수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열사병 환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라도 휴식을 부여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안소희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이미 저쪽 구석에서는 이등병 하나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있었다. 하지만 조형수에게 옳은 말은 곧 반항이었다. 하사 나부랭이가 감히 대대장의 작전비록 그것이 페인트 칠이라 할지라도의 토를 달다니. 조형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로 안소희의 방탄모를 툭툭 쳤다. 톡, 톡, 톡.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렸다. 안소희, 너 3군 사령관 백이라도 있냐? 안소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조형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비릿하게 웃었다. 물론 진짜 3군 사령관의 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당황하는 기색을 즐길 뿐이었다. 아니면 모 국방부 장관 숨겨둔 딸이라도 돼?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자꾸 가르치려 들어. 내가 20년 군 생활하면서 너 같은 부류를 딱 싫어해.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는 것들. 시정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시정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지금 당장 저쪽 연병장 끝에 있는 잡초 손으로 다 뽑아. 호미 쓰지 말고 손으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다 못 뽑으면 오늘 전 중대 저녁밥 없는 줄 알아. 그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축구장만한 연병장의 잡초를 혼자서 그것도 손으로 뽑으라니. 게다가 실패하면 중대 전체를 굶기겠다는 연대 책임까지 씌웠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분노한 눈빛들이 조형수에게 꽂혔지만 조형수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겼다. 뭐해? 안 뛰어? 알겠습니다. 안소희는 군말 없이 뒤로 돌아 뛰었다. 그녀의 등 뒤로 조형수의 비웃음이 따라붙었다. 독한 년. 어디 끝까지 버티나 보자. 땡볕 아래 안소희는 홀로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 마디가 아려왔다.
등 뒤로 내리꽂히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것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이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전화 한 통이면 조영수 같은 인간은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안소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다. 아니야. 참아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옳았음을 인정하는 꼴이 돼. 나는 군인이다. 나는 약하지 않다.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다. 안소희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부르터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일중대 병장 김철수였다. 하사님 같이 합시다. 김 병장 들어가. 대대장 보면 너까지 혼나. 상관없습니다. 밥 굽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야 일소대. 다 튀어와. 김 병장의 외침에 작업을 마친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안소희의 옆에 붙어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함께하자 끝이 보이지 않던 연병장의 잡초가 순식간에 사라져갔다.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영수는 마시던 믹스커피 종이컵을 구겨버렸다. 자신의 권위로 찍어 눌렀는데 오히려 안소희를 중심으로 부대가 단합하는 꼴이라니. 질투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저 반란군 놈의 새끼들. 안소혜, 너 두고 보자.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이틀 뒤 브리핑 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DMZ 수색 작전 브리핑이 한창이었다. 금일 작전 구역은 13섹터다. 작전 장교의 말에 브리핑에 참석한 팀장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13섹터. 그곳은 지형이 험준하기로 악명 높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매설된 미확인 지뢰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 게다가 최근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 출입이 통제되던 구역이었다. 팀장은 안소의 하사, 부팀장은 최중사. 의상. 안소희가 벌떡 일어났다. 작전 장교님, 13섹터는 통문이 폐쇄된 곳 아닙니까? 게다가 최중사는 현재 무릎 부상으로 재활 중입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조영수가 책상을 탁 치며 끼어들었다. 야 안소희, 너 지금 명령 불복종하냐? 최중사 다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팀장 하라는 거 아니야. 특급 전사라며? 그 잘난 체력 뒀다 뭐해? 아픈 동료 목까지 뛰어야 진짜 군인이지. 쫄리면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무릎 꿇고 빌든가. 조형수의 눈은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지로 내몰기였다. 험지에서 사고라도 나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작이 뻔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군대는 명령으로 죽고 사는 곳이니까. 알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장비 지원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13섹터는 수목이 우거져 야간 투시경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걱정 마. 최신형으로 준비해놨으니까. 넌 가서 간첩이나 잡아와. 빈손으로 오면 알지.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0바퀴다. 조형수는 킬킬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노려보는 안소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10시. 비무장지대의 어둠은 도시의 밤과는 차원이 달랐다.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소희를 선두로 7명의 수색팀원이 묵묵히 수풀을 헤치고 나아갔다. 하사님, 이거 야투경야간 투시경 상태가 이상합니다. 뒤따르던 박상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그래?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배터리를 갈아 꼈는데도 먹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화면이 자꾸 깜빡거려서 앞이 안 보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렸다. 안소희는 자신의 야투경을 확인했다. 희미하게 켜지는가 싶더니 이내 픽 꺼져버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조형수,
설마 장비까지 손을 댄 건가? 배터리가 방전된 폐급 장비들을 최신형이라며 지급한 것이 분명했다. 지뢰밭 한가운데서 눈을 가리고 걸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살인 행위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부하들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전원 정지. 야투경 끈다. 지금부터 유관과 청각에 의존해서 이동한다. 내 발자국만 밟고 따라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발목 날아간다. 안소희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야투경을 벗어 군장에 결속하고 온 감각을 곤두세웠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미세하게 섞여 있는 이질적인 소리. 그녀의 귓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잡혔다. 산짐승의 움직임과는 달랐다.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마찰음. 사람이다. 안소희는 수신호로 대형을 낮췄다. 10m 전방 우거진 갈대숲 사이로 검은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북한군이었다.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지만 안소희의 예리한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교전 수칙상 선제 사격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도 없었다. 안소희는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북한 담배꽁초였다. 놈들이 방금까지 머물렀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놈들이 향하는 방향은 아군 지피감시 초소 쪽이었다. 박상병 무전기 쳐. 상황실에 보고해. 적 침투 징후 발견. 현재 위치 좌표 불러주고 아군 지피 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알려. 하사님 무전기가. 박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또? 주파수가 안 잡힙니다. 잡음만 들립니다. 역시나였다. 통신 장비마저 고장난 것을 쥐어준 것이다. 이쯤 되면 대대장은 안소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틀림없었다. 젠장. 안소희는 욕설을 삼키며 결단을 내렸다. 철수한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해야 해. 놈들이 지피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한다. 죽기 살기로 뛰어. 지뢰밭을 달리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안소희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선두에서 길을 텄다. 가시던 불에 얼굴이 긁히고 군화가 지늘게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부하들도 그녀를 믿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새벽 4시. 수색팀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통문을 통과해 대대 지휘소로 복귀했다. 안소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지휘 통제실로 뛰어들어갔다. 대대장님, 적 침투 징후 발견했습니다. 13섹터 갈대밭 근처에서 북한군 3명을 목격했고 놈들이 지피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장 비상을 걸어야 합니다. 상황실 의자에서 졸고 있던 조형수가 부스스 눈을 떴다. 침 자국이 난 얼굴로 안소희를 멍하니 쳐다보던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하품을 했다. 뭐? 간첩? 야 안소희. 너 소설 쓰냐? 13섹터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는 곳이야. 내가 쫄아서 헛개비 본 거 아니야? 증거 있습니다. 안소희는 주머니에서 주워온 북한 담배꽁초와 작전 지도에 표시한 이동 경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흙 묻은 꽁초에서 독한 냄새가 났다. 이게 증거입니다. 놈들이 흘린 겁니다. 그리고 지급해주신 야투경과 무전기 전부 고장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병사들을 다 죽일 셈이었습니까? 안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조형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 건방진 년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장비 관리를 내가 똑바로 안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리고 이건 뭐야? 담배꽁초? 네가 피우고 북한 거라고 우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대장님, 시끄러워.
보고서나 똑바로 써왔어? 줘봐. 조형수는 안소희가 밤새 험지를 뛰며 머릿속으로 정리해온 작전 보고서를 낚아챘다. 그는 내용을 읽지도 않았다. 첫 장을 넘기더니 빨간 펜으로 쭉 긋고는 바닥에 패대기 쳤다. 글씨체가 이게 뭐야? 내가 휴먼 명조 쓰랬지? 자간, 장평 다 틀렸잖아. 보고서의 기본도 모르는 게 무슨 작전을 논해? 다시 써와. 지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들이 지피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끝까지 말대꾸네. 야, 작전과장. 얘 말 믿어? 딱 봐도 훈련 빡세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 얘네들 싹 다 끌고 나가. 조형수는 손을 휘휘 저었다. 명령 불복종의 허위 보고까지. 아주 군기들이 빠졌어. 안소희, 너 책임지고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돌아.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보고서 양식 똑바로 고쳐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쉴 줄 알아. 하지만 병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 혼자 받겠습니다. 어디서 흥정을 하려고 들어? 끌어내. 결국 안소희와 수색 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내몰렸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진흙탕이 된 연병장을 돌면서 안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뒤에서 힘겨워하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상황실 창가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형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러게 적당히 기었어야지. 주제도 모르고. 안소희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조형수의 얼굴을 똑똑히 새겨 넣었다. 절대 잊지 않겠다. 이 치욕 그리고 내 부하들이 흘린 피땀의 대가. 반드시 천배 만배로 갚아주마. 그녀의 군화가 진흙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할 때를 기다리며 튀어오르는 검은 불꽃 같았다. 다음 주 예정된 대규모 기동훈련 FTX. 안소희는 직감했다. 그곳이 바로 조형수와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임을. 군단급 기동훈련 FTX를 사흘 앞둔 저녁이었다. 대대 회식이라는 명목하에 간부들이 영회 고깃집에 집합했다. 말이 좋아 단합대회지 실상은 대대장 조형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재롱잔치나 다름없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익어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편하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상석에 앉은 조형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소주 3병을 비운 그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좌중을 훑었다. 야, 분위기가 왜 이래? 내일 전쟁 나냐? 초상집이야? 조형수가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렸다. 아닙니다. 대대장님 한 잔 받으십시오. 일중대장이 재빨리 일어나 두 손으로 술병을 들었다. 조형수는 킬킬거리며 잔을 내밀었다가 갑자기 표정을 싹 굳혔다. 넌 됐어. 맨날 보는 놈 얼굴 지겹지도 않냐? 술맛 떨어진다가 앉아. 일중대장이 무한한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자리에 앉았다. 조형수의 시선이 테이블 끝자리에 정자세로 앉아있는 안소희에게 꽂혔다. 안소희는 사이다가 담긴 잔을 앞에 두고 묵묵히 고기만 굽고 있었다. 어이, 홍일점. 조형수가 손가락으로 안소희를 까딱까딱 가리켰다. 안하사. 이리 와봐. 안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대장 앞으로 가서 부동자세를 취했다. 불렀습니까? 앉아. 내 옆에. 조형수가 자신의 옆 빈자리를 팡팡 쳤다.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안소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말씀만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거참 되게 뻣뻣하네. 야, 군대가 아무리 계급 사회라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 때문에 분위기 싸해지는 거 안 보여? 여기 있는 장교들이 다 내 눈치 보잖아.
앉아서 술 한 잔 따라봐. 그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요구였다. 부하 부사관을, 그것도 여군을 술시중 드는 사람 취급하는 발언이었다. 안소희의 눈썹이 꿈틀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인 복무규율상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아이고, 나셨네, 나셨어. 국방부 장관님 나셨어. 조형수가 고함을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고깃집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다. 조형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야, 안소희. 너 내가 웃음냐? 대대장이 한잔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놈의 규율 타령이야? 네가 그렇게 고고해? 너만 깨끗한 군인이고 나는 못 쓰레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눈깔에 힘 안 풀어. 내가 내 속을 모를 줄 알아? 어디 육사 출신 주제에 실전도 모르는 게 설치냐 하고 속으로 비웃고 있잖아, 지금. 조형수의 열등감이 술기운을 빌려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소희의 멱살을 잡으려다 주변 장교들이 말리는 바람에 다시 주저앉았다. 대대장님 취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이거나. 야, 안소희. 너 이번 훈련 때 두고 봐. 아주 작사를 내줄 테니까. 군복 벗고 싶어서 질질 짜게 만들어줄 거야. 내 눈앞에서 싹 다 꺼져. 조형수는 테이블을 엎을 기세로 난동을 부렸다. 안소희는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를 하고 식당을 나섰다. 등 뒤에서 조형수의 욕설이 날아와 비수처럼 꽂혔다. 저거. 꼬라지하고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싹퉁머리가 없어. 애비 없는 자식 티를 내어 아주. 식당 문을 닫고 나온 안소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들먹이는 것만큼은 참기 힘들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저 더러운 주둥이를 닥치게 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이 꼴을 보셨다면. 아니야.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군 생활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관사로 돌아가는 길 뒤따라 나온 일중대 소대장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안하사님 괜찮으십니까? 대대장님이 많이 취하셔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소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병사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안소희의 소대원들이었다. 회식이 험악하게 끝났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되어 나온 것이었다. 부팀장님, 막내 하사가 울먹이며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식당 알바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대대장님이 유리잔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안소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쓸데없는 소리. 다들 점호 준비 안 하고 여기서 뭐해? 걱정돼서 그랬지 말입니다. 이번 훈련 때 대대장님이 저희 소대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병사들의 눈동자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미친 개 같은 지휘관 밑에서 훈련을 뛴다는 공포. 안소희는 그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 주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너희들은 내 명령만 따르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 다치게 안 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내무반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형수의 광기는 이제 개인적인 괴롭힘을 넘어 부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 단순한 훈련이 아닐 거야. 전쟁이다. 안소희는 관사로 들어가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비상식량, 구급량, 여분의 건전지, 지도, 나침반.
보급품이 아닌 사비로 구매한 고성능 장비들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대대장이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스스로 살아남을 준비를, 아니 부하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했다. 새벽 3시까지 지도를 분석하며 예상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조형수가 파놓을 함정이 어디일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듯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훈련 당일 새벽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파주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훈련은 강행되었다. 전 대대 출동 준비. 신속하게 탑승해. 조형수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는 방수 처리가 된 지휘 차량 네토나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편안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반면 안소희와 소대원들은 지붕도 없는 60트럭 적재함에 올라타 비를 쫄딱 맞고 있었다. 판초 우위를 입었지만 들이치기 시작한 빗물은 속옷까지 적셨다. 춥습니다. 이등병 하나가 덜덜 떨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10월의 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안소희는 자신의 핫팩을 꺼내 이등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금만 참아. 작전 지역 도착하면 몸 좀 녹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하게 배신당했다. 훈련장인 무걸리에 도착하자마자 조형수의 황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각 중대는 하차 후 즉시 공격 개시선으로 이동한다. 1중대, 특히 안소의 4소대는 우회 기동해서 적 후방을 타격해. 지도의 비루트로 이동한다. 실시. 안소희는 지도를 보고 경악했다. 대대장이 지정한 비루트는 평소에도 습지여서 진입이 꺼려지는 곳인데 지금 같은 폭우 속에서는 늪지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급류가 흐르는 계곡을 2번이나 건너야 했다. 망망, 여기는 알파원. 대대장님께 알립니다. 현재 폭우로 인해 비루트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 도하가 위험합니다. 안전한 시루트로 우회하겠습니다. 안소희가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뒤로 조형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안소희, 너 지금 쫄았냐? 비 좀 온다고 작전 변경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 시루트로 가면 시간 다 까먹잖아. 닥치고 까라면 까. 비루트로 최단 시간 돌파해서 깃발 꽂아. 못하면 죽을 줄 알아. 하지만 대대장님, 병사들의 안전이. 무전 꺼.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보내버리기 전에 당장 움직여. 이상. 무전이 끊겼다. 안소희는 빗물에 젖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부하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사님, 저기로 가야 합니까? 부소대장이 흙탕물이 콸콸 쏟아지는 계곡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안소희는 선택해야 했다. 명령을 어기고 안전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지금 당장 명령을 어기면 조형수는 훈련 중 항명이라며 즉시 헌병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이 병사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동한다. 단 대형은 일렬종대. 서로의 군장끈을 로프로 연결해. 한 명이 미끄러지면 다 같이 잡아줘야 한다. 내가 제일 앞에서 물살을 가른다. 나를 믿고 따라와. 안소희는 로프를 자신의 허리에 묶고 거친 물살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이 몸을 휘청거리지게 만들었다. 차가운 물이 살을 애는 듯 했다. 으악! 중간쯤 건넜을 때 뒤따르던 병사 하나가 이끼를 밟고 미끄러졌다. 급류가 순식간에 병사를 휩쓸고 내려가려 했다. 잡아! 안소희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병사의 로프를 낚아챘다. 팽팽하게 당겨진 로프가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바위 틈에 군화발을 박아놓고 버텼다. 당겨. 다들 당겨. 소대원들이 합심해서 로프를 당겨 겨우 병사를 건져 올렸다. 병사는 물을 많이 먹어 캑캑거리고 있었다. 안소희의 손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겨우 계곡을 건넜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비루트의 산길은 이미 길이 아니었다. 진흙벌밭이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병사들의 체력은 급속도로 고갈되었다. 10kg 군장이 100kg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조형수는 산 아래 튼튼하게 지어진 본부 텐트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비 오는 날엔 역시 라면이지. 야, 작전과장. 일중대 놈들 아직도 도착 안 했어? 네. 통신이 잘 안 터지는데 아직 비루트 중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에잉, 군뱅이 같은 새끼들. 안소의 그년 특급 전사라더니 거품이었구만. 이따 복귀하면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어. 조형수는 김치를 씹으며 낄낄거렸다. 밖에서 병사들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쓰러지는 병사를 업고 가느라 행군 속도는 더 느려졌다. 부팀장님, 저 못 가겠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막내 이등병이 진흙탕에 주저앉아 울먹였다. 안소희가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다. 이대로 가면 쇼크가 올 수도 있었다. 안소희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망망, 여기는 알파원. 긴급 상황 발생. 환자 발생으로 더 이상 작전 수행 불가. 현재 위치 좌표 0-0. 헬기 지원이나 차량 지원 바랍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지직, 치직. 응답이 없었다. 산악지형이라 전파가 터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조형수가 일부러 무전을 씹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채널을 돌리며 소리쳤다. 대대장님, 제발 응답하십시오. 사람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희미하게 조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리나? 야, 안소희. 너 또 엄살이야? 지금 헬기가 뜰 날씨야? 내가 정신력이 빠져서 그래. 거기서 멈추면 다 죽어. 무조건 고지 점령해. 알았어? 지금 환자가 쇼크 상태입니다. 이동 불가능합니다. 철수 명령 내려주십시오. 시끄러워. 철수는 패배야. 내 사전에 후퇴는 없어. 정 힘들면 환자 버리고 너 혼자라도 올라가서 깃발 꽂아. 그게 명령이다. 뚝. 무전이 끊겼다. 안소희는 멍하니 무전기를 내려다보았다. 환자를 버리고 가라니. 그게 지휘관이 할 소리인가. 분노를 넘어선 사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빗물 젖은 얼굴을 닦아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저 미친 개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통신병 무전기 꺼. 예. 하지만 끄라고 했어. 지금부터 대대장의 명령은 무시한다. 내가 지휘한다. 안소희는 지도에서 조형수가 지정한 비루트에 XX표를 그었다. 그리고 펜으로 텐트가 있는 안전지대, 즉 훈련장을 벗어나는 탈출로를 그었다. 우리는 산을 내려간다. 작전은 실패해도 좋지만 내 부하를 잃을 순 없다.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훈련 중 탈영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군법 회부감이었다.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살아서 돌아가기만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안소희는 쓰러진 이등병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자신의 군장 위에 사람까지 업은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가자.
안소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폭우를 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번개가 내리꽂혔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조형수가 있는 따뜻한 텐트, 그곳을 향해 안소희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한 걸음 한 걸음 진흙탕을 헤쳐나갔다. 터질 듯한 분노가 가슴 속에 꽉 들어찼다. 이 고구마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능력과 곧 들이닥칠 진짜 권력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진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기다려라, 조형수. 내 부하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내 피 한 방울로 갚아줄 테니까. 안소희의 군화가 진흙을 지시겼다. 콰직 하는 소리가 마치 조형수의 목을 비트는 소리처럼 들렸다. 안소희와 소대원들은 산을 내려오던 중 우연히 수풀 속에 위장된 텐트 군락을 발견했다. 대항군적군의 지휘 통제소였다. 조형수 대대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적의 심장부가 오히려 안소희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퇴각로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하사님, 저거적 지휘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계병이 졸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방심한 것 같습니다. 안소희의 눈이 번뜩였다. 이대로 살아서 돌아가면 조형수는 분명 명령 불복종으로 자신을 영창에 보낼 것이 뻔했다. 하지만 적의 목을 따서 돌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전세를 뒤집을 기회였다. 작전 변경한다. 우리는 이곳을 타격한다. 신속하게 적 지휘관만 생포해서 빠진다. 실시. 안소희는 마치 유령처럼 빗속을 뚫고 침투했다. 경계병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지휘 텐트를 덮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대항군 연대장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안소희의 총구 앞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상황 종료. 1사단 수색대대 1중대 2소대 적 지휘부 괴멸 및 연대장 생포. 날이 밝고 비가 그쳤을 때 안소희의 소대는 포로가 된 대항군 연대장을 앞세우고 훈련장 집결지로 복귀했다. 다른 중대들은 대부분 조형수의 무리한 작전으로 전멸 판정을 받거나 고립되어 있었다. 아니, 저거 안소의 소대 아니야? 쟤들 살아서 돌아왔어? 대박. 저기 끌려오는 사람 대항군 대장 아니야? 폐잔병처럼 모여있던 타중대원들이 웅성거렸다. 훈련 통제관들이 달려나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네. 통신 두절 상황에서 독자 판단으로 적 본진을 털었다고. 이거 군단장님 표창감인데? 그 소란을 듣고 본부 텐트에서 나온 조형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안소희가 산속에서 조난당하거나 굴욕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길 바랐다. 그런데 영웅이 되어 돌아오다니. 심지어 자신이 지휘한 다른 중대들은 전멸했는데 자신이 버린 패였던 안소희만 성공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무능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꼴이었다. 열등감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성을 마비시켰다. 조형수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안소희를 노려보았다. 전현이 내 앞길을 막아? 감히 날 망신줘? 살려두지 않겠다. 훈련이 종료되고 전 병력이 진흙탕이 된 연병장에 집합했다.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간이지만 분위기는 살벌했다. 단상 위에 선 조형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안소의 하사. 앞으로 나와. 안소희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복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무릎 꿇어.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안소희가 미동도 하지 않자 조형수가 고함을 질렀다. 안 들려? 무릎 꿇으라고. 내가 지금 잘한 것 같지? 영웅 놀이하니까 재미있냐? 적 지휘부를 타격하여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건방진 년이.
문제는 내가 내 명령을 어겼다는 거야. 비루트로 가라고 했지. 누가 내 맘대로 경로 바꾸래.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형인 거 몰라. 조형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작전 성공보다 자신의 권위가 훼손된 것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안소희의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에 내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어. 내가 날 개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니까 다른 놈들도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닥쳐. 변명하지 마. 이성을 잃은 조영수는 안소희가 어깨에 메고 있던 K2 소총을 거칠게 빼앗았다. 그리고 그 총을 거꾸로 잡았다. 묵직한 개머리판이 허공을 갈랐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안소희의 고개가 크게 돌아갔다. 방탄 헬멧이 벗겨져 흙탕물에 뒹굴었다. 안소희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네. 대대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일중대장이 기겁하며 말리려 했지만 조형수는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다. 비켜. 누구든 말리는 새끼는 공범으로 간주한다. 조형수는 다시 한번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퍽. 이번에는 안소희의 얼굴 정면이었다. 안소희는 외마디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눈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섰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다. 그 지독한 군인 정신이 조형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독한 년. 끝까지 뻣뻣하게 굴지. 그래, 죽어라 그냥. 너 같은 건 군인의 수치야. 조형수는 쓰러진 안소희를 향해 미친 듯이 개머리판을 내리찍으려 했다. 병사들은 공포와 분노에 질려 주먹만 꽉 쥐고 있었고 안소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나는 군인이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쿠구구궁. 연병장 입구 쪽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군용 트럭 소리가 아니었다. 헌병 사이드카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발치는 고함을 뚫고 들어왔다. 뭐야? 조형수가 내리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헌병 오토바이 2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맹렬한 기세로 연병장 중앙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끼익. 지프차가 안소희와 조형수 바로 옆에 급정거했다. 조형수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었다. 사단장님이다. 사단장님이 내 승전보를 듣고 칭찬하러 오신 거야. 조형수는 피 묻은 개머리판을 등 뒤로 숨기며 헐레벌떡 지프차 쪽으로 달려가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다.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가득했다. 충성. 대대장 조형수 훈련 무사히 마치고.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프차 범퍼에 붙은 붉은색 성판. 그 위에 박힌 별의 개수가 그의 동공을 지진냈다. 하나, 둘, 셋. 별이 3개. 3스타. 그것은 사단장 소장이 아니었다. 군단장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절반을 지휘하는 야전군 사령관의 성판이었다. 성판이? 조형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백발이 섞인 머리, 호랑이 같은 눈매. 어깨에는 은색 별 3개가 번쩍이고 있었다. 제3야 전군 사령관 안태형 대장이었다. 그 뒤로 사색이 된 1사단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안 대장의 뒤에 섰다.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안 대장의 시선은 조형수를 거쳐 피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리는 안소희에게 꽂혔다. 찢어진 이마, 부어오른 뺨, 흑투성이 전투복.
딸의 처참한 모습에 천하의 맹장인 안대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 아버지. 안소희가 쥐어짜듯 불렀다. 그 작은 한마디가 조형수의 귓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아,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조형수의 뇌가 정지했다. 자신이 개머리판으로 내려찍은 하사 나부랭이가 삼군 사령관의 딸이라고. 안대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형수 앞으로 걸어왔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조형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자네가 이 부대의 대대장인가?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네. 예. 내 대대장 중령 조형수입니다. 자네 손에 들린 거, 그거 내 딸을 친 그 물건인가? 조형수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안소희의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쇳소리가 정막을 깼다. 사령관님. 그게.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군기. 안대장이 코웃음을 쳤다. 내 딸이 훈련 중에 보고한 내용을 다 들었다. 부하를 살리기 위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적의 지휘부를 타격했다지. 그게 군기 빠진 군인의 행동인가? 아니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텐트에서 라면이나 처먹던 자네가 군기가 든 건가? 그건. 조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보고되고 있었다. 나는 내 딸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하사 계급장을 달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다. 그런데 자네가 오늘 그 긍지를 짓밟았어. 안대장이 조형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자네는 내 딸을 때린 게 아니다. 안대장의 손이 조형수의 왼쪽 가슴 명찰 위에 달린 지휘관 휘장을 낚아챘다. 자네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때린 것이고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가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다. 우두둑. 안대장의 소나기 힘에 조형수의 전투복 상의가 뜯겨나갔다. 지휘관 휘장이 바닥에 뒹굴었다. 헌병. 예.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들었다. 이자를 긴급 체포해라. 혐의는 특수폭행, 직권남용, 그리고 전시작전 수행 방해죄다.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게 될 거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몰라 뵀습니다. 안하사가 따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조형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대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찌질하고 비참한 최후였다. 그게 더 역겹군. 내 딸이 아니면 힘없는 병사라면 때려도 된다는 건가? 끌어내. 안대장의 일갈에 헌병들이 조형수를 개처럼 끌고 갔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조형수의 비명소리가 연병장에 메아리 쳤지만 누구 하나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병사들의 눈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만이 서려 있었다. 안대장은 그제야 손수건을 꺼내 안소희에게 다가갔다. 그는 딸의 피 묻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보고 싶었다, 소희야. 죄송합니다. 꼴이 이래서. 아니다. 훌륭했다. 너는 오늘 그 누구보다 진짜 군인이었다. 안소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이 아닌 상관을 향한 가장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전진. 안대장 역시 뜨거운 눈빛으로 딸에게 답례했다. 전진. 비갠 오후의 햇살이 두 부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파주의 하늘을 뒤덮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사이다의 팡파르였다.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연병장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서늘한 심판의 공기였다.
3군 사령관 안태영 대장은 지프차에 다시 오르지 않았다. 그는 뒷짐을 진 채 흙탕물에 젖은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 옆에 선 제1보병사단장 오소장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다. 자신의 예하 부대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대대장이 사령관의 딸을 개머리판으로 폭행했다. 이것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대형 사고였다. 사단장. 안 대장의 나직한 부름에 오 소장이 관등 성명을 대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자네는 이 부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나? 면목 없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라. 종이 쪼가리에 적힌 보고는 믿지 않는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 병사들의 입으로 들을 차례다. 안 대장은 연병장의 도열에 있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들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제1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은 들어라. 나는 3군 사령관 안태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대대장 조형수의 지휘권은 박탈되었다. 지금부터 나는 계급장을 떼고 한 명의 군인 선배로서 너희에게 묻겠다. 조형수 중령이 그동안 너희에게 행한 부조리와 가혹 행위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숨김없이 말하라. 사령관의 말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일중대 병장 김철수가 손을 번쩍 들었다. 안소희와 함께 잡초를 뽑았던 그 병사였다. 일중대 병장 김철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말하라. 조형수 중령은. 아니, 조형수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 병사들의 휴식을 뺏고 사단장님 방문을 대비해 화단에 페인트칠을 시키며 저희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김 병장의 외침은 신호탄이었다. 본물이 터지듯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이중대 상병 박민우입니다. 훈련 때마다 안전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돌격만 강요했습니다. 항의하면 영창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본부중대 일병 최석진입니다. 조형수는 회식 때마다 안소희 하사님을 비롯한 여군들에게 술 시중을 강요하고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안 하사님이 거부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번 작전 때도 안 하사님 소대를 일부러 사지로 몰아넣고 무전까지 끊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증언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횡령, 폭언, 갑질, 작전 실패 책임 전가. 병사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조형수의 실체는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깡패였다. 듣고 있던 일사단장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안 대장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안 대장은 현장에 남아있던 작전 장교를 불렀다. 조형수의 신복이었던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어나왔다. 자네도 공범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저도 말리려고 했지만 대대장님이 워낙 강압적이라. 비겁한 변명이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군인은 공범이다. 너 역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헌병, 이자도 연행해. 작전 장교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안 대장은 다시금 헌병차에 갇혀 창문을 두드리며 발악하는 조형수를 쳐다보았다. 끌고 와. 안 대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닭모가지 비틀듯 조형수를 다시 끌고 나왔다. 흑투성이가 된 조형수는 안 대장 앞에 무릎 꿇려졌다. 그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은 가관이었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 따님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딸 이야기뿐이군. 자네는 아직도 죄가 뭔지 몰라. 안 대장은 옆에 서 있는 일사단장에게 눈짓했다. 사단장. 자네 부하의 죄는 자네가 씻어야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일사단장이 입술을 꽉 깨물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떨고 있는 조형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조형수, 너는 나의 수치이자 전진부대의 오점이다. 사단장님, 내 어깨에 있는 그 계급장 국가가 너에게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달아준 것이다. 너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으니 이제 내려놓아라. 찍! 거친 소리와 함께 일사단장의 손이 조형수의 오른쪽 어깨를 낚아챘다. 박음질이 뜯겨나가며 중령 계급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내 계급장. 안 돼. 내가 이걸 어떻게 달았는데. 조형수가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더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고통이었다. 찍! 반대쪽 계급장마저 뜯겨나갔다. 양쪽 어깨가 휑해진 전투복. 이제 그는 중령도 대대장도 아닌 그저 범죄자 조형수에 불과했다. 너는 파면이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군복을 입을 생각하지 마라. 일사단장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군화발로 지시겨버렸다. 흙 속에 파묻히는 무궁화 두 송이. 그것은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되었던 한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다가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와, 정의구현이다. 안소희 하사님 만세. 사령관님 만세. 함성 소리 속에서 안소희는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어지러웠지만 정신만은 맑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조형수를 바라보았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눈앞에 있었다. 안 대장이 병사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는 딸에게 다가왔다. 가자. 치료부터 해야지. 아버지. 아니 사령관님. 뒷수습은. 걱정 마라. 여기 남은 병사들은 일사단장이 책임지고 포상 휴가와 심리치료를 진행할 것이다. 너는 이제 푹 쉬어라. 내 딸로서가 아니라 명예로운 부상병으로서 명령한다. 안소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아버지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거칠고 투박한 군인의 손이 딸의 등을 다독였다. 지옥 같았던 일사단 수색대대에서의 전쟁은 그렇게 가장 극적이고 통쾌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이 되었다. 남한산성 근처에 위치한 육군교도소.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독방에 수인번호 2804번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고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는 한때 일사단 수색 대대장이었던 조형수였다. 2804번 면회. 교도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조형수는 흠칫 놀라며 일어났다. 면회 올 사람이 없었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동기들은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혹시 안소희가 용서해 주러 온 걸까? 헛된 희망을 품고 면회실로 향했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아니, 곧 전처가 될 사람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다. 여보. 어떻게 왔어? 애들은 잘 있어? 조형수가 수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물었다. 아내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도장 찍어. 이혼 서류였다. 당신 뉴스 탄 거 알지? 개머리판 대대장. 그 덕분에 우리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전학까지 갔어.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신 연금도 박탈이라며? 우리더러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여보.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당신이 뭘 해? 징역 3년이라며. 나오고 나면 전과자인데 어디서 받아줘?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깨끗하게 갈라서.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대답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조형수는 유리에 매달려 절규했다. 가지 마. 나 버리지 마. 내가 중령이었잖아. 내가 대대장이었다고.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조형수는 오열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은 평생 따라다닐 병사를 폭행한 파렴치한이라는 낙인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뜯겨나간 계급장의 빈자리가 욱신거리는 듯 했다.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형벌이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정원. 안소희는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마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몸은 좀 어때? 따뜻한 캔커피가 볼에 닿았다. 아버지 안태영 대장이 사복 차림으로 옆에 앉았다. 계급장을 뗀 아버지는 영락없는 딸바보 중년 남성이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합니다. 퇴원하고 나면 전역할 거냐? 엄마가 너 가게 하나 차려준다고 난리던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사건으로 딸이 군대에 정이 떨어졌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안소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인걸요. 시작? 저 스카우트 제의 받았습니다. 안소희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검은색 바탕에 독수리 문양이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 제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707이라. 거긴 여기보다 더 힘들 거다. 내가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없을 거고 실전 임무가 떨어지면 목숨을 걸어야 해. 압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조형수 같은 놈 밑에서 정치질이나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국가를 위해 싸우는 곳이잖아요. 안소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껄껄 웃었다. 그래. 내 딸 맞네. 피는 못 속여.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소희야. 미안했다. 그동안 내가 내 딸이라는 이유로 색안경 끼고 볼까봐 일부러 모른 척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고통을 보니 내가 틀렸던 것 같구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데 말이다. 아니요, 아버지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셔서 저 구해주셨잖아요. 제 인생 최고의 백마탄 왕자님이셨습니다. 으이그 징그러운 소리. 두 부녀의 웃음소리가 병원 정원에 울려 퍼졌다. 1년 후. 어둠이 짙게 깔린 테러 진압 훈련장. 레펠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건물 옥상에서 창문으로 침투했다. 섬광탄이 터지고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타겟 확보. 인질 구출 완료. 무전을 치며 가장 먼저 현장을 장악한 대원은 방독면을 벗어 젖혔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왼쪽 이마에 희미하게 남은 훈장 같은 흉터. 중사로 진급한 안소희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패치와 함께 707 특임단의 마크가 당당하게 붙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무시받는 하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요원이었다. 안중사. 철수한다. 헬기 도착 1분 전. 팀장의 외침에 안소희는 장비를 챙겨 옥상으로 달렸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렸다. 그녀는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아래 자신이 지나온 진흙탕 같은 시련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보고 있나, 조형수? 나는 이렇게 날아올랐다. 안소희는 헬기에 올라타며 어둠 속을 향해 시원하게 경례를 붙였다. 전진.
헬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